숫자가 이렇게 6억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네. 이건 다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논의하는 수준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경제적 대상을 논의할 때는 아시겠지만 이게 감정이 섞이는 수준의 논의들이 돼버린 상황이 꽤 돼버렸어요. 네. 네. 정책을 바꿀 때는 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드렸어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뒤부터 시행합니다. 네. 그 전에 다들 계약서 쓰고 대출 받을 거 하세요가 이게 FM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다음 내일 날. 해. 이거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 기사를 보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이라는 건 좀 달리 말하면 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던 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었을 즈음이 대부분 또 어떨 때랑 맞물려있냐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진보 정권 때 집값 올랐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게 얽혀 있고 네. 원래 부동산엔 다양한 수요가 있었다. 그 모든 수요가 지금은 아파트로. 온 이것도 신축 아파트. 똘똘한 예, 신축 그것도 아파트로. 똘똘한 신축 아파트.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한없이 걱정해보는 시간이죠. 실제 있을 위험보다도 더 걱정해보는 시간, 경제 썰전. 오늘은 저희 장르만 여의도와는 처음 뵙는 정말 유명한 분이죠. 예, 명지대 테크노아트 대학원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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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영 기자님은 요즘 그 경제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뭐가 제일 관심 가는 이슈입니까? 관심 가는 건 부동산인데 제 일상과는 큰 상관이 없어서 그게 더 그래요? 슬픕니다. 네. 확실히 이제 부동산 이슈가 제일 크긴 한데 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어차피 예. 뭐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역시 뭐 부동산 얘기가 요즘 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제 관련 뉴스 중에. 그럼요. 예. 근데 그 부동산 관련돼서 일종의 뭐 속설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그냥 뭐 잘못된 인식인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과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른바 좀 진보 성향 정권 당시에 조금 더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집값이 안 오르는 현상이 반복됐던 거는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노무현 정부, 뭐 문재인 정부 등등등 해서 맞습니까 이게? 예, 통계적인 수치만 보고 판단을 하면 네. 그 사실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동산이 대세 상승이었던 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설 아닌 속설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딱 들이밀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그 원인이 온전히 진보 정권들 때문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네. 역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고요. 네. 온전히 그게 모든 원인을 진보 정권 탓으로 돌리기에는 또 사실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해석은 좀 이제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기가 겹친다고 하면 뭐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분석하시던데 대체로 진보 정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재정 확장, 돈을 풀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물가 자체 그러니까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돈의 유통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그렇게 더 상대적으로 올라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네. 이게 좀 맞는 분석이에요?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또 그걸로 이 대세 상승의 장들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이라는 건 좀 달리 말하면 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던 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즈음이 대부분 또 어떨 때랑 맞물려 있냐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정권을 바꿔보자 이런 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나름대로의 유휴 투자 자금들이 사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할 때 신규 투자에 그게 들어가면 좋은데 네. 자산가들도 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적극적으로 뭐 판 새로 벌리느니 차라리 조금 때를 보자 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 돈을 어디다 파킹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킹을 하는 가장 우리나라의 유의미한 수단은 사실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졌던 그런 시기가 맞물렸던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시기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 건설 경기가 붐이 일었던 적과
그 다음에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박근혜 정권 때는 대표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그 당시 최경환 부총리께서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도 네. 집 살 수 있게 하겠다 네. 해서 경기를 좀 뭐라고 해요? 바짝 올리기 위해서 예. 건설 경기를 좀 부양했어요. 그러고 났던 그 효과가 일부 연이어져서 문재인 정권 시절까지도 이어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시기에 정책을 발현하면 그게 그 시기에 그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좀 경우가 생겨요. 아. 그런 것들이 맞물렸던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보 정권 때 집값 올랐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게 얽혀 있고 네. 물론 거기다가 진보 정권이 재정 투여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정프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태까지 살면서 증시가 급격히 반등했었던 시절 네. 가만히 보면 그 회사 실적이 좋거나 그 회사의 사업 계획이 미래에 전도 유망하거나가 아니라 네. 유동성 쏟아졌을 때였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할 때나. 네. 그래서 유동성이 또 대규모 공급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례는 주식시장으로 그게 흘러들어가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선택했던 게 사실이죠. 우리 최 기자님은 어느 정권 때 집 사셨어요? 저요. 괜히 물어봤나요? 네, 아니 뭐 개인 정보니까. 개인 정보로. 걷어둡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네. 아직 이제 없고 아직 못 샀고 예. 신 기자님도 아직 안 사셨죠? 네. 예. 정프로님이 아직 못 샀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아,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네. 대목이 그거예요. 뭐 한 동을 사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아니 저는 맨날 전전하고 아유, 다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겸손한. 아하, 이거 참. 근데 저뿐 아니라 네. 정프로님이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진아 그러지 말고 빨리 집 사라라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렇게 아니, 사는 그게 것도 너무 아니라 놀라운 일이다. 난 너무 이상한 게 나한테 돈이라도 주면서 그 얘기를 하든가. 돈이 있어야 사지. 근데 왜 안 산 거예요? 아하, 이거 봐요. 아니 전 없어서 못 샀는데 정프로는 있는데 안 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정말 사자고 맘먹으면 살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 얘기했잖아. 한강 보고 싶다고. 아, 네. 최상급지를. 근데 누가 처음부터 한강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참 한번. 욕심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네. 약간 사야 되나 고민할 때마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 아, 거예요. 그렇구나. 집값이. 예. 예, 야,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걸 산다고? 아. 이게 꼭지 잡고 이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산다는 그 결단을 못 내렸어요. 네. 근데 그때 하여튼 어느 순간이든 샀으면 다 무조건 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샀어. 예. 예. 하여튼 매우 아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대체로 좀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 집값이 올랐던 거는 통계적으로 맞는 얘기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불과 이제 한 달이잖아요. 네. 한 달도 안 됐는데도 엄청 뛰었잖아요. 네. 이거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 두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게 분명한 예. 요인인데요. 첫째, 그동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이 있습니다. 네. 이 대기하고 있던 수요들이 정권이 일단 결정됐다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주저됐던 것까지 한꺼번에 실린 게 있고요. 그게 부동산으로 한꺼번에 실리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과거의 진보 정권과 달리 시장의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나는 지양한다.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당분간은 준용하고 지켜보겠다라는 메시지로 당연히 들렸을 거고 네. 그 얘기는 부동산 살지 말지 괜히 중간사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야 이렇다면 들어가도 되겠는데 세금 중과세 때리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하는 심리가 이제 다 대폭 발현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대폭 발현될 때 아까 정프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집값이 이렇게까지 비싸졌는데 또 오른다고 이제 떨어지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포함.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 하나 생겼죠. 토지를 부분적으로 풀었더니 네. 세상에 잠실도 아, 예.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렇죠.
아 결국 이런 거였어. 아. 토제 풀어주니까 이렇게 난리 단기간에 폭등을 하는 거야. 이틀 풀었나? 하여튼 뭐 그랬죠 그때. 야 그래서 이틀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5일 길게 정도, 풀었는데 5일 예. 정도. 그래서 야 이거 풀었더니 이렇게 폭등을 해서 반포가 80억을 찍고 막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아 결국 부동산은 아직 갈 길이 멀었었구나. 아. 이거 확신까지 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그냥 뭐랄까 매수세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네.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게 하나 또 있는 게 아 이게 코로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효과요? 예, 이게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해요. 코로나 19가 끝나고 나서 네. 다시 오프라인에 손님들 돌아올 줄 알았던 많은 가게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아 이제 사람들 안 오는구나. 이걸 확신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나 근처에 보면 상가 계속 공실이거나 맞아요. 원래 장사됐던 데도 이제 점점 전부 빠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세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돈 있는 자산가들 중에서 꼭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꼬마 빌딩이잖아요.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줄었어요. 그럼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은 박아야 대출 껴야 그걸 살 수 있는데 야 이제 꼬마 빌딩 사면 바보야. 이거 다 공실이고 임대 이제는 임차인이 갑이야.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있던 것도 팔거나 꼬마 빌딩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마저도 아파트로 다 돌아간 거예요. 차라리 똘똘한 아파트가 그렇죠. 낫더라. 지금 60억이든 50억이든 그거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돌아선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로변에 아니면 큰 번화가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뭔가 가게 차린 분들은 그게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게 뺐다는 건 결국 가게 빼고 뭐 그 권리금 받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 네. 전세금 돌려받은 거 이것도 얻다 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가게 차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도 일부 아파트로. 흘러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 원래 부동산엔 다양한 수요가 있었다. 꼬마 네. 빌딩도 있고 상가도 있었고 상가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모든 수요가 지금은 아파트, 아파트로. 온 그것도 신축 아파트. 네. 똘똘한 예, 신축 그것도 아파트로. 똘똘한 신축 아파트.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뭐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오피스 건물 같은 거 막 공시 엄청나는 데 있잖아요. 네. 요거 좀 개조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 어떻게 해요? 집으로? 아, 집으로. 아. 왜냐면 집 수요는 많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사무실이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거 왜냐면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뭘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차라리 그냥 왜냐면 그런 데는 또 위치들이 좋잖아요. 뭐 좋긴 역 하죠. 옆에 있고 뭐 이러니까 예. 차라리 그런 데를 그냥 사람 살 수 있는 뭐 주상복합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거 하게 네. 해주면 그런 데가 훨씬 더 저 주거용으로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렇게 몰린 거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사실 너무 이제 특히 우리 사회 엔트리 레벨의 부동산 주거 안전성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논의를 한 십수년 전부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 관련 학자들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는 파괴적인 어떤 공급이 어려워요. 이유가 아파트하고 네. 상업용 시설은 빌딩 자체의 골조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JTBC만 하더라도요. 이 빌딩이 약간 정사각형에 가깝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는 우리 복도식도 있는 것처럼 약간 길게 돼 길죠. 있잖아요. 네. 길죠. 근데 복도식은 결국 가운데 어느 호씨를 만약에 집으로 바꾸면 네. 거긴 일조량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창이 없어요. 광에서 사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거 형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구조 자체, 빌딩 구조 자체도 처음에 거기에 적합하게 뽑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이제 각각 화장실 놔줘야 되죠. 음. 그 다음에 부엌 놔줘야 되죠. 네. 이거 공사를 하려면 이거 건물을 거의 뜯어야 되는 지어야 수준이 되는 되는 수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할 수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수준은 안될 아니더라고요. 거다. 예. 우리나라 아파트만 얇고 길잖아요. 맞아요. 유럽 가면 네모난 아파트의 가운데 가운데는. 중정을 두고 거길 뚫어놓고 아, 그런 데도 테두리에서 많고. 이제 사방에서 광을 받는데. 그럼 이제 우리도 이 가운데 뚫어야. 근데 용적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는 네. 못하고. 네. 아, 아니 가운데는 이제 창 없는 집들이 또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 고시원 살아보면 네. 창 없는 집들은 좀 싸잖아요. 아 그렇게. 예, 창 없는 집들은 좀 싸게 가고 창 있는 집들은 조금 뭐 비싸게 가고 아니면 네. 꼭 그렇게 큰 빌딩 아니더라도 네.
뭐 한 중형 이런 좀 뭐 꼬마 빌딩 이런 애들은 그냥 한 층에 한두 집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또. 네. 그렇게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아. 생각을 했는데 여튼 네. 크게 공급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 어려움이 많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초유의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대책이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대책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일단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요. 네. 감히 예전에 저도 세종시에서 한 십수년 근무를 했었던 사람인데 논의하는 수준 범주를 넘어선 겁니다. 예.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예, 논의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세종시에서 네. 가장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명제 중에 하나가 예. 정책적 안정성입니다. 네. 사실 부동산에서 그동안 무슨 정책적 안정성을 했습니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을 바꿀 때는 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계약하기로 했는데 아, 그럴 수 우리의 있죠. 시집장가 간다고 해서 집 거기 장만하기로 다 그 계약금 500 걸어놓고 왔는데 네. 갑자기 대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집 어떻게 되냐 네. 이런 낭패 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뒤부터 시행합니다. 네. 그 전에 다들 계약서 쓰고 대출 받을 거 하세요가 이게 FM이었어요. 예. 이거를 어기면 그 민원 어떻게 감당할 건데인데 네. 이번에는 다음 내일 날. 해. 이거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우리 방송 중에 이걸 봤거든요. 네. 제가 얼굴이 저도 모르게 사색이 됐잖아요. 그날 기억나세요? 이게 내가 그 보고 있는 기사가 맞나를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아니, 그때. 기자님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이렇게 아니 기사 난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게 약간 말잇 네, 그 실화인가 왜냐면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비율이 아닌 그렇지. 주택 가격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6억을 던졌다는 데 대해서 대출 금액 6억 딱. 네, 엄청 놀랐고 예.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부터 이걸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또 놀라가지고 제가 이게 맞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저기한테. 저도 그래서 기자님과 똑같아요. 네. 이게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달인데 오타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비극이죠? 정도. 예. 근데 그렇게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클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 낭패 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있겠죠. 예. 아니 무슨 국가 정책이 이따위냐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런데 그만큼 다급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정책 내일 시행에는 지금 아니면 못하는 정책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허니문 기간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있잖아요. 지금 네. 무소불위의 상황이에요. 거의 금융실명제급의 저는 그렇죠.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런 정도예요. 시기니까 이게 그나마 먹혔지 안 그랬으면 언론 중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지적하는 데도 있을 거고 국민들 중에서도 뭐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국민들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신 시점이고 네. 하니까 아유 오죽했으면 너무 많이 그랬겠어 오르기도 했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뭐 가격이 빠지든 아니면 대출을 덜 받아서 뭐 거래가 줄든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그 거래 정지죠. 예. 거래 정지 상황이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어.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들 바빠 죽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저께부터 저도 저희 아파트 밑에 지나가면 그 부동산 중개 회사가 그 가게가 한 3개 있거든요. 네. 뭐 저야 이쪽 분야를 하니까 절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나가다 오다가 인사해요. 네. 근데 그분들 원래 거기 없었는데 요즘은 그 앞에 의자 놓고 교수님 방송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가해지시는 거야.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요. 오.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절벽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가 네, 더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상승을 누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더 시장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거고요. 네. 대세 하락이라든가 하락 반전 아직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퀘스천 마크예요. 오히려 어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수요자들도 사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전세 살다가 이제 내 집장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던가 아니면 집을 옮겨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제 결혼해서 집을 장만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내 집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풍선 효과 아닌 풍선 효과는 분명 발생할 수밖에 풍선 없습니다. 효과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있거나 서울 네.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네. 6억 대출에다가 내 돈 얹어서 살 수 있는 어레인지, 아. 그러니까 한 8억부터 한 12억 사이에 네. 있는 주택 가격들은 오히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아. 더 높아진 서울 상황입니다. 평균가보다 좀 더 낮은 집들, 그렇죠. 키 맞추기로 올라오는. 맞습니다. 서울이 이제 12억 가까이가 넘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있는 한 8억대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오히려 호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더 매수 트렌드가 더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형태로 아, 이어질 그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게 계속해서 어떤 대세 어떤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건 그렇죠.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이거는 네. 지금은 그냥 시장을 너무 좀 뜨거워졌으니 좀 누르자. 잠깐씩. 잠깐 숨 좀 쉽시다. 우리 이걸 해놓은 거지. 네.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치우치기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없을 네. 거예요. 예. 요 이후로 더 나올 대책 같은 거나 정책이 좀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궁극적인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시장에 앞으로 부동산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세 중에도 말씀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하향 평준화를 원하십니까라고 앵커분이 물어봤었습니다. 어느 라디오 진행에서. 네. 그랬더니 아니다. 안정화를 나는 희망하고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거기 덧붙이실 정도로 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내 집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새 집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로 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정말 정치한 수준의 마스터 플랜. 예, 그냥 되지도 않는 그린벨트 풀어서 바로 하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 우리 뻔히 알잖아요. 약간의 시간을 벌었으니 언제쯤 어떻게 어느 물량을 어디에 주시겠다는 건지가 나와주면 이걸 보면 난 3년 뒤에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집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조급할 필요 없네 이런 약간 안도감이 생기면 상당히 안전적인 흐름으로 바뀔 네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6억이에요? 5억이 끊을 수도 있고 7억이 예, 끊을 수도 대출 있는데 제한을 왜 네가 얼마를 벌던 얼마를 갚을 수 있던 넌 6억 이상은 못 빌려. 왜 네. 6억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숫자가 이렇게 6억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10대 전략, 100대 전술, 1000대 과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건 다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에게 이게 시장이 뜨거운 게 잠재워지려면 어느 정도 선으로 대출을 딱 막아버려야 되는지 실링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가 숫자를 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5억 7,300만 원 적정선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5억 8천이나 이런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 예, 했는데 그냥 6억 뭐 얼마 이거는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거를 적정선을 산출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것도 사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6억이면 통상적으로 대출 받을 때 LTV 생각해서 내 네. 돈 얼마까지 가져왔으니 네. 서울의 뜨거운 어떤 지역들은 피해가는 지역에서 내 집 장만은 장만할 수 있는 수준으로 6억을 선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6억을 만약에 대출한다 치면 대충 월 한 300쯤 아마 네. 상환 그 정도 되죠 아마 그럴 네.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게 많지 않나 월 300이면 많죠 사실 서민들에게 월 300이면 300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든 죽어라 300씩 이렇게 갚겠지만 네. 그거 아니면 300 갚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건데 300을 갖고 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그죠? 네. 근데 생활하고 이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 흑수저라고 불리는. 네. 그러니까 물려받은 건 없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연봉 1억씩 받는 친구들, 그래서 뭐 부부 합산 한 연 2억 버는 친구들은 집이란 게 어차피 사두면 오르니까 빨리 살수록 유리하고 우리는 소득은 있으니까 대출 많이 받아도 갚을 능력이 있는데 네.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이미 자산이 많이 모인 부자들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볼멘 소리를 하는 정말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부동산을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경제적 대상을 논의할 때는
아시겠지만 이게 감정이 섞이는 수준의 논의들이 돼버린 상황이 꽤 돼버렸어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게도 이 학자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당황하시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좌,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로 분류하는 이런 기준이 한국에 있다 그랬더니 야 그게 왜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할 그 정도로. 좌우가 그걸로 왜 갈리냐?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막 네. 지금 되게 독특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저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저도 집을 좀 대출을 좀 크게 땡겨서 집을 일찍 산 편에 속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은행에 가면 네. 저한테 물어보는 게요. 저를 기분 상하게 만드는 질문이 없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LTV 그다음에 DTI 등을 네. 통해서 소득이 대출을 해주는 기준점이었잖아요. 예. 근데 저 사회생활 초년 때만 하더라도 은행 가서 저 집 살려고 대출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얼마짜리 사실 건데요가 질문이었어요. 아. 대출에 내 소득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집을 사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사왔어. 네. 그 저녁 때 이제 저는 한 동네 오래 살았기 네.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랑 저녁 때 호프 한잔 하는데 야 너 그래서 집 샀냐? 그래서 샀어. 그랬더니 야 너 이제 우리한테 빌불트 생각하지 마 하고 하우스푸어가 유행할 네. 때.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니네들도 내 집 가지면 좋잖아. 야 너도 사. 그냥 그게 그 분위기였어요. 야 너도 사 이게. 너도 사.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이게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의 기준을 책정해 버리니까 은행에 집 사러 가면 제일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거죠. 얼마 보세요? 얼마 버시는데? 네. 그러면서 얼마 버는데 넌 안 돼. 이 소리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은행을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부동산을 기분 좋게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네. 지금은 그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부동산을 산다라는 그 자체가 소득이 되거나 집이 좀 잘 살거나 네.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걸 개런티하는 배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감정이 섞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또 옛날엔 그리고 왜 저 원리금 균등도 아니고 그냥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갚는 맞아요. 그런 대출도 많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소득 진짜 별로 없어도 그냥 어떻게든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 다 놓치고 지금껏 집을 안 산 제가 바보입니다. 한 동을 사시려고 지금 무슨 동을 찾고 계시는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이제 갈지는 뭐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책은 급하게 막 오르는 이거를 이제 급하게 잠깐 찬물 좀 살짝 끼얹는 이런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네.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효과가. 네. 그리고 진짜 대책을 이제 내놓을 때가 네. 됐다.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아. 뭐 표정 왜 이럽니까? 어떤 게 더 나올 거? 아니 수 지금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 금융 대책이라고 네. 약간 피해 갔잖아요. 네. 근데 진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향후 세금, 어디를 공급. 이제 공급할 네. 것인가가 아마 나오게는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멈춰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는 것도 동시에 나오게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세금 규제를 지금 바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이미 그 대출 확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까지 떼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공급책으로 일단 이제 좀 달래놓고 나서 좀 시장 추이를 본 다음에 그래도 안 잡힌다 하면 세금 규제가 그때 나오겠죠 아마 네. 순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코멘트를 해드리면 맞습니다. 저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런 논의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신중 모드로 다양한 걸 검토해서 내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는 내부 상황이 있습니다.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걸 살렸을 때 우리가 그 뒷반응들을 다 지켜본 것들이 있죠. 이 신도시 어디 들썩들썩대서 벌써 누가 불로소득으로 얼마 걷어들였대더라. 재건축 재개발로 뭐 또 얼마 또 갑자기 떡상했대더라. 그렇게 근처에 또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특이한 게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봐왔고 네. 그런데 그걸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더 공급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방은 지금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을 더 쾌적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공급을 더 해버리면 우린 더 죽으란 얘기냐. 얘기냐 여기에 대해 답이 없어요. 네. 그럼 이번엔 지방과 서울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이슈를 밝힌다?
근데 지방도 이미 학습한 게 있습니다. 지방을 뭔가 뭐랄까요?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드 또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 도시들을 예전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14개 시도에. 네.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플러스 알파로 이어진 게 아니라 예. 시청 근처에 있는 구심지에 있는 상가와 거주자들이 혁신 도시를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지가 공동화돼 버린 네. 거예요. 아.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동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뭐냐 이럴 거면 그거 왜 만들었는데 서울 수도권 사람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거기다가 혁신도시 2를 만든다, 혁신도시를 추가한다. 그럼 그게 뭔데? 또 이동만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좀 일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에 뭔가 얘기를 더 얹을 때는 지방에도 화답을 해줘야 되고 네. 내년이 또 지자체 선거잖아요. 여기 그 장르만 여의도니까 정치적인 것도 다르시니까 네네. 그거 다 고려해야 되니 아. 그래서 대통령도 공급이 다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신 것 같아요. 유세 중에 4기 신도시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집에 다 빠졌었죠. 그리고 방송 토론 때도 얘기 안 하셨어요. 이 얘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난수표 같은 이슈들 그 변수들 네. 고려한 대책이 나오려다 보니 저는 시간이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이렇게 금방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작은 여러 도시들이 전국에 막 분산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막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거나 뭐 유지 정도 상태일 테니까 이때는 차라리 서울 수도권 말고 이제 이른바 메가시티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려갈 수 있는 곳을 차라리 크게 지역에 뭐 한 두 군데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여러 요구가 있을 텐데 거기마다 다 인구 줄어드는 거 막아볼게요 뭐 이러면서 어디군 어디시 뭐 이런데 다 돈 나눠 쓰는 것은 오히려 좀 낭비일 가능성이. 이것도 제가 제대로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KDI 있을 때 균형위하고도 같이 일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역산업 하는 쪽에서 가장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모토로 들고 나왔던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세종시 이전 플러스 혁신도시로 초반에 논의했던 게 한 3개, 4개 이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헷갈립니다만 서울과 같은 걸 네. 어떻게 14개 시도를 똑같이 하겠습니까? 예. 네, 네, 그건 네.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3-4개를 정말 서울 같은 명품 도시를 만들어서 네.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보자 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거 지정 안 된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죠. 네, 네. 그렇겠죠. 아 우리 쪽에서 이제 표 안 받는 거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만 이게 결국은 14개에 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아. 제주도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어느 거 하나가 명품 도시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다면 그 정치적인 정치 공학이라고 할게요. 정치적 완전 순수한 정치적 판단인 거죠, 그건. 그렇죠. 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판단을 지금에서는 자유로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지금도? 항상 어려운 일이죠. 그거.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누군가는 예. 나에게 욕을 하십시오. 나는 진짜 2개만 지정하겠습니다. 3개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렇지. 그쪽 사람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시더라도 내가 맞겠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하면 아마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달성됐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그거를 한다? 아 정말 쉽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일반인의 견해고 예. 정말 어떤 현자가 해안을 가지고 14개 시도를 다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신다면 제가 진짜 딱 고개 숙이고 한 수 제대로 배웠습니다 할 텐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그러면 3-4개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못한다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 앞으로 지역 앞으로 뻔하네. 야 그러면 아빠가 지금도 아직 짱짱해서 지역에서 준 종합병원 같은 거 운영해서 아니면 과수농사해서 수확하고 현금 2-3억 딱 땡기는데 이걸로 예전에는 좀 모아서 동네에 논전답 사고 지역에 투자했었는데 이제 소용없고 서울에 집 사자. 또 서울이. 네. 그래서 원정 매매가 지금 항상 20%가 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로 계속 몰려드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을 때는 서울로 몰리지만 그래도 지역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그나마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제는
인구가 줄면 줄수록 오히려 서울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서울로는 더 몰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일들이 예.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서 누구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얘기를 처음 우리 네. 장르만 여의도에 정프로님 계시니까 얘기를 네. 드리면 AI가 서울 쏠림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AI가요?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그 다음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있는 게 예. 무인화 공장입니다. 음. 축구장 10개만한 공장에 사람이 한 명도 일하지 않는 공장들을 지금 런칭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샤오미의 그 공장을 대표적으로 그래서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입니다. 아, 불도 안 켜죠 거기. 네. 불도 안 켜요. 네. 사람 일하지 않는 곳인데 조명을 왜 없어요. 달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 자, 그러면 이걸 저만 보고 왔을까요? 저 직접 보고 왔었거든요. 음.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기업들 다 알아요. 다 보고 왔고. 음. 그러면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하고 평택에도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짓다가 잠깐 스톱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의 허브는 부울경이 아니에요. 예. GDP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네네네. 수원, 용인, 안산, 화성, 뭐 안성 이런 데서 다 나오고 여기 다 100만 넘어요. 지금 웬만한 데는. 그런데 몇 년 지난 뒤에 AI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동화 공장이 생겼을 때 네. 과연 그 공장 인근에 지금처럼 5천만 만 명씩 근로자들 출퇴근할까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대부분 직주 근접성으로 선택해서 살고 계신 분들 네. 많잖아요. 네. 예예예.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기자님들이니까 뉴스 다 보시니까 한 3, 4주 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다 했죠. 네. MS 6천 명 해고했는데 그중에 40%가 개발자예요. 예. 소프트 개발자. 예. 왜? AI가 다 해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교에서 일하고 있는 제 예전 대학원 동기한테 전화해봤어요. 너희 회사는 어떠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네. 솔직히 미국이니까 AI 개발해야 되고 하는 하이 브랜드급 그 이런 애들이 있으니 한 그 정도지 우리 회사는 그렇게 큰 거 개발 안 해. 루틴한 것 뿐이야. 그래서 사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나도 동료들이고 후배들인데 90%는 다 잘라도 돼. 사람이 필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을 거예요. 아, 잔인합니다. 40%가 웬 말이야. 다 판교 잘라도 돼. 근처는 앞으로 또 누가 채우는 거지? 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우리가 직장과 주거지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든 판이 다시 바뀌어가는 찰나에 그 신도시에 무조건 집만 지어야 되는 게 옳은 건지도 저도 이제 부처들하고 회의할 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공급 대책 내놓을 때도 네. 야 이제 변수가 하나 또 늘어난 거죠. 아 근데 참 그 이거 뭐 약간 좀 불필요한 얘기 같긴 한데 그 맨날 지방균형 발전 얘기하는 분들이 집은 또 다 서울이야. 더 정확히 얘기하세요. 다 강남이잖아요. 네. 어. 네. 서울 중에도 강남, 삼구 네. 뭐 이런 데고 심지어 지역에 무슨 국회의원인데도 그 지역에 집이 전셋집도 없어.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어떤 아주 유력한 많은 분들의 그 존경과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있어요. 네. 그분이 저도 우연히 알았어요. 어느 보도를 봤더니 집을 파시겠다고 했는데 안 파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역구는 다른 데인데 집을 안 파신 것 같다. 굉장히 앞으로도 상승이 유력한데 계속 살고 계시더라. 했더니 그 팬덤이 많은 그분의 지지자들이 제 유튜브를 찾아와서 또 아하. 제가 출연한 데 돌아다니면서 너 누굴 모함하냐. 아. 하면서 야 근데 지지자들은 정말 한결같더라고요. 출퇴근 아침에 하는 거 못 봤냐라는 식으로 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퇴근은 네. 내 집에 아니어도 출퇴근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사람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데 왜 모함하냐 이거군요. 아니죠. 그럼요. 저는 이사 안 했습니다를 얘기를 드린 건데 네. 이사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네. 사실 팩트는 안 했으니까. 아. 그런데 출퇴근하는 거 안 봤어? 이렇게 이제 저에게 네.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좀 여러 해환이 들었어요. 네, 진짜. 근데 하여튼 그런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이 네. 뭐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을 받았으면 그런 분들에게 답도 이제 주실 때가 됐다. 이사까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그런 거 뭐 꼭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잡아주길 원했던 사람들이 그분들을 또 지지도 했고 뽑았을 테니까 이젠 진짜 좀 잡아주셨거나 아니면 네.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수님 리딩방이냐고 계속 나오는. 리딩방이라는 건 서울이 집사라. 네. 계속 지금 또 서울이 집사라고 한 적은 많이들 없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지방에 살아 그러면서 본인은 서울에 사니까. 그건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이게- 있었잖아요. 직보다는 집이다. 직 직보다는 네네네. 집이다. 직 대신 집을 택했다. 이런 네. 고위 공직자들이 있었죠. 이거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고위 공직자들의 네. 주거지로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 하고.